여기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재 소녀와 한국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이들이 평생에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할 지적 성취를 단 16년 만에 모두 이뤄낸 소녀. 미국 하버드, 영국 왕립학회, 심지어 나사까지 그녀를 모셔가려 줄을 섰지만 정작 그녀는 어느 날 모두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언어도 문화도 낯선 나라, 한국의 작은 골목길에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의 말에 진심으로 웃고 누군가의 따뜻함에 울어보고 싶었어요. 머리로 세상을 읽던 소녀가 처음으로 가슴으로 사람을 이해하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천재 소녀 클라라 셸든이 한국에서 마주한 가장 인간적인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클라라 셸든입니다.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IQ 210의 천재라고 사람들이 부르죠. 어린 시절부터 수학, 언어, 물리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완벽한 두뇌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표정 연습을 합니다. 미소는 입꼬리를 올리고 슬픔은 눈썹을 아래로 내리고 감정이란 이런 공식대로 작동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사, 친구, 가족들은 모두 저를 천재로 칭송했지만 동시에 감정 없는 기계 같은 아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죠. 밤마다 일기를 쓰며 제 하루를 분석했습니다. 오늘 웃었다. 웃음의 원인 선생님의 농담. 웃음의 강도 중간. 웃음의 지속시간 3.5초. 마치 실험 보고서처럼 감정을 기록했지만 실제로 그 웃음 속에서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완벽한 시험 점수를 받아도 국제대회에서 우승해도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기쁨으로 눈물이 나오는 경험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 보이는 환희의 표정을 흉내 내려 했지만 그건 단지 육체적인 표정에 그칠 뿐이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12살 때 심리학자가 저에게 물었죠. 클라라,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저는 사전적 정의를 완벽하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만족, 기쁨, 충만함의 정서적 상태로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와 연관됩니다. 그러자 심리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클라라. 행복이 뭔지 느껴본 적이 있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뇌는 완벽했지만 마음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천재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공허함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16세에 하버드 대학교에 조기 입학했습니다. 교수들은 제 논문과 연구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미디어는 저를 집중 조명했어요. 21세기 최고의 뇌라는 찬사가 저를 따라다녔죠. 하지만 하버드의 고풍스러운 강의실 3개. 각국의 천재들이 모인 연구실 안에서도 감정을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첫 학기 제 기숙사 룸메이트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와 대화하는 건 백과사전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처라는 감정을 모르니까요. 대신 그 말이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었으니까요. 동료 학생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이론과 데이터에 머물렀습니다. 양자역학의 해석적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신경망의 층위 구조와 의식의 발현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지적 토론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감정적 교류는 전혀 없었죠. 교수님들은 저를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혼자였어요. 기숙사 창문으로 웃고 떠드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느끼길래 저렇게 표정이 생생한 걸까? 왜 저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걸까? 제 삶에는 공허함과 고립만이 깊어갔어요. 하버드 2년차 심리학 교수님이 저에게 연구 제안을 했습니다. 클라라, 당신의 뇌를 연구하고 싶소. 당신 같은 천재의 뇌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거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fMRI 스캐너 안에 누워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제 뇌를 관찰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 뇌의 인지적 영역은 비범하게 발달했지만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이를 천재성의 대가라고 표현했어요. 지성이 감성을 압도한 뇌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완전하지 않은 인간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인간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지능뿐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까지 기대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질문이 쏟아졌죠. 당신은 슬퍼본 적이 있나요? 기쁜 날은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이런 질문 앞에서 저는 정지된 듯 멍해졌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감정 없는 괴물로 보일까 두려웠고, 거짓말을 하자니 그건 데이터의 왜곡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감정에 관한 질문은 나중에 답하겠습니다. 라고 회피했죠. 밤마다 거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반사된 이미지는 완벽한 외모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어요. 자신의 감정 결핍을 자각한 저는 스스로를 머리만 남은 인간이라 칭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논문은 계속 썼지만 그 안에는 제 진짜 목소리가 없었어요. 수식과 논리만 가득했죠. 한 번은 문학 수업에서 시를 분석하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운율, 은유, 상징의 패턴을 완벽하게 해석했지만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클라라, 이건 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부하는 거요. 시의 아름다움이 당신에게 전해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끼는 법을 몰랐으니까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심리학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감정 장애와 지능 발달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이었죠. 그 논문은 제 상황과 비슷한 사례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논문의 결론은 암울했어요. 극단적 지능 발달과 감정 결핍의 동반 사례에서 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처음으로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21살 봄 세계 언어학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발표자는 서울대 박사과정의 이하람이었어요. 주제는 한글의 정서 구조와 감정 전달의 과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또 하나의 언어 분석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하람의 발표는 달랐습니다.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설계합니다. 특히 한글은 소리와 모양이 감정과 직결되는 특별한 문자입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을 건드렸어요. 이하람은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움이라는 단어는 한글로 쓰면 그 모양 자체가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는 듯한 형태입니다. 사랑은 소리를 발음할 때 입 모양이 미소와 닮았고, 슬픔은 발음할 때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억양을 만듭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감정의 지도입니다. 이하람의 발표가 끝나자 저는 평소와 달리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신체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이하람을 붙잡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언어가 감정을 만들 수 있나요? 감정이 없는 사람도 언어를 통해 감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하람은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아직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한글은 그 연결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한글로 희망이라고 써서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글자의 모양을 보세요. 이건 위로 솟아오르는 감정의 형태예요. 종이를 받아든 순간 이상한 따뜻함이 손끝에서 가슴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감정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했어요. 나는 정말 감정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단지 그것을 느끼는 법을 모르는 걸까? 이때부터 제 안에 있던 감정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 이후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를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후에도,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심지어 식사 중에도 이하람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어느 날 밤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강의, 어플리케이션, 교재를 모두 구해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제 천재적인 언어 습득 능력 덕분에 기초 한국어는 2주 만에 마스터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어요. 책으로 배우는 한국어는 이하람이 말한 감정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더 큰 결심을 했어요. 기존의 명예와 성공을 내려놓기로 한 거죠. 하버드 학장실에 들어가 선언했습니다. 1년간 휴학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언어와 감정에 관한 연구를 하겠어요. 학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클라라, 당신은 지금 최고의 궤도에 올라 있어요. 노벨상도 가능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왜 하필 지금? 저는 처음으로 논리가 아닌 직감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버드 교수들과 언론은 충격에 빠졌어요. 미국의 천재 소녀가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동양으로 떠난다는 뉴스가 퍼졌죠.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비행기 티켓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불안함, 그리고 동시에 기대감. 그 감정들이 섞여 가슴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감정의 시작일까?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완벽한 두뇌를 가진 클라라 젤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찾아 여행을 시작한 한 여성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낯선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안내방송, 다양한 표정의 사람들, 그리고 처음 맡아보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하숙집으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에는 왜 오셨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어요. 감정을 배우러 왔습니다. 운전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이 많은 나라예요. 잘 오셨어요. 서울 도심의 활기찬 거리를 지나며 처음으로 압도감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자극했어요. 하숙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먼 길 왔는데 배고프지? 들어와, 밥 먹어야지. 저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잠시 후 하숙집 아주머니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쌀밥, 된장국, 김치, 몇 가지 반찬이 놓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건 검은색의 국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미역국이야. 한국에서는 생일에 먹는 음식인데 오늘은 내 한국 생일이니까 특별히 끓였어. 놀라서 물었습니다. 생일 아닌데요? 아주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생일 아니어도 괜찮아. 이건 그냥 정이야. 그 한마디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미역국 한 숟가락을 입에 넣자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거예요. 놀라서 눈물을 닦았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괜찮아.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 여기는 내 집이니까. 그 말에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단순한 이국적 체험이 아니라 제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저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째 예술대학교교회 청강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미술 시간의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라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저는 붓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옆자리에 여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려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학생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배하진이에요. 도와드릴까요? 하진이는 제 서툰 한국어를 천천히 도와주며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감정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느끼는 대로 색을 선택하고 손이 가는 대로 그리면 돼요. 하진이의 조언대로 해봤습니다. 생각을 비우고 붓을 움직였어요. 그러자 캠퍼스에 파란색과 보라색이 섞인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와 물었어요. 이 그림은 어떤 감정을 표현한 거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그리운 느낌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하진이가 저를 학교 카페테리아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진이는 제 미국 생활에 관심이 많았고 저는 하진이의 한국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하진이는 항상 먼저 다가와주고 작은 것에도 웃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지적인 대화가 아닌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정기적으로 하진이를 만났어요. 함께 미술관에 가고 한강공원을 걷고 한국어를 연습했죠. 하진이와의 교류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대하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레고 하진이의 메시지가 오면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감정이 우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학교 앞에서 우연히 하진이를 보았어요. 하진이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나 봐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과 질투가 마음을 휘감았어요.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서 하숙집으로 달려갔어요. 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번엔 미역국 때와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아프고 쓰리고 괴로운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슬프지만 이상하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든다. 이날 이후 저는 감정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더 이상 감정 없는 천재 소녀가 아니었어요. 기쁨, 슬픔, 분노, 사랑, 질투, 그리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움, 설렘, 아련함 같은 단어들은 영어로는 정확히 옮길 수 없는 미묘한 감정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언어학자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는 인간학자가 되어 있었어요. 하버드에 돌아가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감정을 설계할 수 있는가? 한글과 감성. 재구성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은 제 개인적인 여정과 언어학적 연구를 결합한 것이었어요. 논문에서 저는 한글의 구조가 어떻게 감정 표현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언어학습이 어떻게 감정 인식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소개되며 전 세계 학계의 관심을 받았어요. 감정 장애와 지능 발달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을 찾아 처음 읽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극단적 지능 발달과 감정, 결핍의 동반 사례에서 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문장에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이제는 그 논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인간의 감정은 언어를 통해 구조화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글처럼 감정과 소리가 밀접하게 연결된 언어는 감정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뇌 스캔 결과도 놀라웠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해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었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울대에서 특별 강의를 맡았어요. 언어와 감정의 신경과학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AI는 나를 천재로 만들었지만 한글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진이와는 깊은 우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날 학교 앞에서 느꼈던 서운함과 질투는 결국 우리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진이에게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고 하진이도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거든요. 때로는 감정이 아프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선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지금도 가끔 미역국을 끓여주세요. 이제는 그 맛이 정이라는 감정의 맛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머니께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면 그 단어가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감정이라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가끔은 과학자로서 제 변화를 관찰합니다.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 감정이 인지 능력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분석하죠. 하지만 이젠 그저 관찰자가 아니라 경험자로서 연구해요. 제 삶은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현실적인 지능을 가진 천재이자 동시에 웃고 울고 사랑하고 그리워할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여전히 천재라고 부를 때면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감정을 배우는 중인 학생일 뿐이에요. 매일 밤 일기를 쓸 때면 더 이상 감정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날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때로는 서툴고 혼란스럽지만 그 모든 감정이 저를 살아있게 해줍니다. 인생의 아이러니는 제가 완벽한 두뇌를 가진 천재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감정이라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하겠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머리와 마음이 균형을 이룬 사람, 논리와 감정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다음 장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이 될 거예요. 이성의 언어와 감정의 언어 사이, 과학과 예술 사이, 서양과 동양 사이의 다리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은 하람이 건네준 작은 종이에 쓰인 한글 희망이었습니다. 그 글자가 저에게 열어준 새로운 세계에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